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2주 후인 3월 24일에 제가 진행하는 공개 강의에 대한 안내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 경영을 주제로 진행하는 공개 강의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부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모건 하우절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 사실 우리의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을 움직인 생리적, 심리적 프로세스가 지금도 여전히 작동 중이다. 칼 융. 어느 시대건 현자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반대로 행동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다. 볼테르. 서문을 읽겠습니다. 언젠가 워런 버핏과 가깝게 지내는 남자를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 편의상 그를 짐이라고 부르겠다. 그에게 들은 이야기다. 짐은 2009년 말 워런을 차에 태우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던 때였고 오마하도 예외는 아니었다. 짐이 워런에게 물었다. 암울하군요.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요? 그러자 워런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알아요? 스니커즈였어요.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요? 스니커즈예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내가 이 책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변화는 우리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그는 거기에 대해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베이조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상상 가능한 모든 삶의 버전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일까?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학창 시절에 타호 호수 근처에서 스키 레이싱을 즐겼다. 스키는 오랫동안 내 삶의 중심이었다. 우리 팀의 선수는 12명이었다. 2000년대 초 10대였던 우리는 늘 함께였다. 일주일에 6일 스키를 탔다. 눈이 있는 곳이면 세계 어디에라도 찾아가 1년에 10달은 스키를 탔다. 그중 3명과는 유독 친해져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다. 이것은 그중 2명인 브랜던 앨런과 브라이언 리치먼드에 관한 이야기다. 2001년 2월 15일 우리 팀이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스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비행기가 연착됐다.
타호 호수 일대에 이례적으로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새로 내린 눈이 쌓인 직후에는 스키 레이싱을 할 수가 없다. 레이싱을 하려면 단단한 눈 표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달 초에는 기온이 매우 낮은 탓에 입자가 작고 밀도가 낮은 눈이 잔뜩 내렸다. 하지만 중순에 찾아온 눈보라는 달랐다. 날씨가 따뜻해서 수분 함량이 높은 무거운 눈이 1미터 가까이 내렸다. 당시에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가벼운 눈 위에 무거운 눈이 쌓인 산은 눈사태가 일어나기 딱 좋은 조건이 된다. 타호 호수 근처의 스키 리조트들은 손님들을 눈사태에서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슬로프의 출입을 통제하고 폭약을 이용해 일부러 눈사태를 일으킨다. 그런 식으로 안전조치를 한 뒤 다음날 아침에 손님을 받는다. 하지만 리조트 구역을 벗어나면, 즉 출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들어가 금지된 구역에서 스키를 탄다면 그런 안전 시스템은 아무 소용이 없다. 2001년 2월 21일 아침, 브랜던과 브라이언과 나는 평소처럼 스키밸리 스키팀 로커룸에서 만났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서며 브라이언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리조트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키를 신자마자 반대로 행동했다. 출입금지 문구가 붙은 경계선을 넘어가자마자 나는 눈사태를 만났다. 나는 말 그대로 눈으로 된 구름에 휩싸여 떠내려가고 있었다. 다행히 작은 규모의 눈사태였고 금방 멈췄다. 리조트에 돌아온 뒤 브랜던과 브라이언은 다시 스키를 타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가기가 싫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브랜던과 브라이언은 스키를 타러 올라가고 나는 친구들이 도착할 외진 도로에 차를 몰고 가서 두 녀석을 데려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계획에 동의하고 각자의 길을 나섰다. 30분 뒤 나는 차를 몰고 산자락 밑에 외진 도로에 도착했다. 두 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30분을 더 기다린 뒤 포기했다. 산 위에서 아래쪽까지 스키로 내려오는 데에는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두 녀석이 나보다 더 빨리 도착해서 이미 히치하이크로 돌아갔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혼자 로커룸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브랜던과 브라이언을 본 사람이 없었다. 결국 누군가 경찰에 연락해 실종 신고를 했다.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수색팀은 우리가 스키를 탄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자마자 눈사태 흔적을 발견했다.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대형 눈사태였다. 브랜던과 브라이언은 하루 차이로 세상에 태어났고 서로에게서 3미터 떨어진 채 세상을 떠났다. 그날 오후 일터에 있는 아버지에게 갔다. 어쩐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다. 아버지는 주차장에서 나를 만나자마자 말했다. 너를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라니.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브랜던, 브라이언과 같은 운명에 묶이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 나는 그날 아침 두 번째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을까? 그것은 내 목숨을 살린 결정이었다. 100만 번도 더 생각해봤다.
하지만 정말 모르겠다. 그것은 순전히 운이었다.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내린 결정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됐다. 역사에도 그런 사례가 꽤 많다. 1776년 롱아일랜드 전투는 조지 워싱턴이 이끈 대륙군에게 재앙이었다. 1만 명 병력의 대륙군이 400척의 함대를 거느린 영국군에게 대패했기 때문이다. 미국 독립전쟁이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 영국 해군이 이스트강 상류로 올라갔다면 워싱턴의 대륙군은 전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 영국 해군이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맥컬로프는 인터뷰어 찰리 로즈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1776년 8월 28일 밤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면 모든 게 끝났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미국이 탄생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까? 로즈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고작 바람 하나 때문에 역사가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 뉴욕을 출항해 영국 리버풀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 루시타니아호의 선장 윌리엄 터너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4호 보일러실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선박 속도가 느려져 전체 항해 날짜가 하루 늘어났다. 루시타니아호는 독일 어뢰에 격침되었다. 이로 인해 1200명의 승객이 사망했고 이 사건은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지지하는 쪽으로 여론을 기울인 중요한 계기가 됐다. 만약 제4호 보일러실이 가동됐다면 이 배는 켈트해에서 독일 잠수함과 경로가 교차하기 하루 전에 리버풀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어뢰 공격을 피했을 것이다. 미국은 20세기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비슷한 사례는 끝없이 찾을 수 있다. 아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요인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역사 속의 큰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았을 것이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아슬아슬한 곳이다. 흔히들 미래를 알려면 먼저 과거를 보라고 말한다. 과거를 보아도 미래는 알 수 없다. 세상 모든 일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혼합되고 그 결과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해야 한다. 앞으로 50년 후에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사회적 설득에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은 장담할 수 있다. 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후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건너뛰기 때문이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운전을 덜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얼핏 옳아 보인다. 하지만 그 후엔 어떻게 될까? 내가 기억하려 애쓰는 또 다른 하나는 열린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의 세상 모습이 어떻든 무엇이 당연해 보이든 내일이 되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작은 우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재무설계사 칼 리처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모든 시나리오를 남김없이 고려했다고 생각한 후에 남는 것이 리스크다.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굵직한 사건을 생각해보라. 코로나19, 9.11 테러, 진주만 공습, 미국의 대공황 등 이것들은 모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며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은 사건이었다. 호황 뒤에 불황이 온다는 것은 거의 경제 법칙에 가깝다. 시장의 버블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쉴러를 인터뷰할 때 대공황의 불가피성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경제 사학자들에게 대공황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뉴스, 가장 큰 리스크,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은 늘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다.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향후 10년간 나타날 가장 큰 리스크와 가장 중요한 뉴스는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무언가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지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미래에 대해서뿐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말했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다.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리스크를 바라보라. 그들은 대규모 지진이 언제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강도로 일어날지는 모른다. 비록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구급대원들이 준비돼 있고 어쩌면 지진이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나심 탈레브는 말했다. 예측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하라. 둘째, 상상할 수 있는 리스크만 대비하면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 개인 재정을 관리할 때는 너무 많다 싶은 액수가 적절한 저축액이라고 생각하라. 저축액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돼야 한다. 부채 액수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액수는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관중 가운데 가장 건장한 남성을 무대 위로 부르곤 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복부를 최대한 세게 때리게 했다. 아마추어 복서이기도 했던 후디니는 아무리 강한 펀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장담했다. 강펀치를 견디는 묘기의 매력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그의 유명한 탈출 묘기와 같았다. 즉, 그의 몸이 일반적인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었다. 1926년
공연이 끝난 후 후디니는 대학생 몇 명을 무대 뒤 분장실에서 만났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고든 화이트헤드가 후디니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배를 때리기 시작했다. 후디니를 해치려는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저 무대에서 봤던 후디니의 묘기를 눈앞에서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후디니는 무대에 올라갈 때와 달리 강펀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명치 부위의 근육에 힘을 주지도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지도 숨을 참고 있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에서 펀치를 맞은 것이다. 이튿날 잠에서 깬 후디니는 고통으로 몸을 웅크려야 했다. 맹장이 파열된 것이었다. 결국 후디니는 사망했다. 후디니는 엄청난 리스크를 이겨내는 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었다. 손발을 사슬로 묶어 강물에 던져도 보란듯이 빠져나왔고 산채로 모래에 묻어도 금방 탈출하곤 했다. 계획과 대비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에 대비하지 못한 한 대학생의 펀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였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진다. 몽테스키웨는 275년 전에 말했다.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 이는 언제나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남들과 비교해 평가한다. 투자자 찰리 멍거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라고. 내 지인 한 명은 아프리카에서 극심한 빈곤 속에 자랐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술 기업에서 일한다. 그는 지금도 따뜻한 밥을 먹을 때 감동한다고 한다. 미국의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것이 여전히 놀랍다고 말한다. 내게는 너무나 당연한 무언가에서 그가 엄청난 만족을 느낀다니 나는 그런 그가 놀라웠다. 객관적 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대개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마련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세상 사람 모두가 남들의 삶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부풀린 삶, 꾸며낸 삶, 보기 좋게 수정한 삶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남들 삶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편집된 결과물을 보고는 이를 자신의 삶과 비교한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소통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공연을 한다고 지적한다. 각각의 상황에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 자체가 아닌 기대치와 현실의 커다란 간극이다. 우리의 행복은 전적으로 기대치에 달려있다. 98세의 찰리 멍거에게 당신은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제1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높은 기대치와 동기를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다. 또 낮은 기대치는 마치 포기를 뜻하는 것처럼 자신의 잠재력을 눌러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위해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대개의 경우 사실이 아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기대한 것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경험하는 일이다. 우리는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만족과 성취를 느낀다.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바보들은 자신만만하고 똑똑한 이들은 의심이 가득하다는 데 있다. 버트런드 러셀. 대부분 사람들은 확실성이 드물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실제 현실에서 확률을 토대로 사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람들은 이분법적 결과에만 주목한다. 누군가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그 사람의 예측이 옳은 것이다. 누군가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측이 틀린 것이다. 눈앞에 실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쩌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납득시키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자신이 미래를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을 원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확실성이다.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완료된 후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이 실제로 그 은신처에 있을 확률이 반반이었다고 말했다. 이 작전에 참가한 미 해군 특수부대 팀원들은 빈 라덴이 은신처에 있든 없든 자신들이 작전 수행 중 전부 사망할 확률 역시 반반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일어날 수도 있었을 다른 결과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 확률과 불확실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초자연적 힘이나 마법이 작동한 것처럼 보이는 희귀한 사건도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의 생활에서 기적 같은 일은 대략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루 중 우리가 깨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약 8시간이며 그 시간 동안 1초에 한 번꼴로 뭔가를 보거나 듣는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수는 하루에 약 3만 개이며 한 달로 치면 약 100만 개다. 만약 기적이 일어날 확률을 100만 분의 1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100년 만의 사건이란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어느 해에든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약 1%라는 뜻이다. 이는 낮은 확률로 느껴진다. 하지만 100년 만의 사건들이 수백 가지 있다면 특정한 해에 그중 하나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꽤 높다. 세상을 뒤흔드는 파괴적 사건은 평균적으로 약 10년에 한 번 일어난다. 역사적으로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심리학자 필립 테틀러 교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칭 타칭 전문가들의 예측을 연구했다.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전문가가 정치와 경제를 예측하는 능력이 형편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앞으로는 전문가를 무시하는 쪽을 선택할까? 테틀러 교수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곳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권위 있어 보이는 이들에게 의지한다. 확실성은 너무나 소중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는 시도를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확률과 큰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볼 때 언제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리스크에 과도하게 민감해진다. 인간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뛰어난 아이디어나 옳은 설명 또는 합리적인 이론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공감을 끌어내는 스토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대개 성공한다.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틀린 답을 갖고 있지만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옳은 답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 가능성은 거의 100%다. 인류학자 C.R. 홀파이크는 한 젊은 저자가 쓴 책을 비평하며 이렇게 썼다. 이 저자가 말하는 사실들이 대체로 옳다고 해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가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때는 종종 오류가 있으며 때론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다. 이 책은 지식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여기서 홀파이크가 말하는 젊은 저자는 유발 하랄이다. 전 세계 2,800만 부 이상의 책을 판매한 이 시대에 손꼽히는 베스트셀러 작가 유발 하랄이 말이다. 그가 쓴 사피엔스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류학 책으로 꼽힌다. 하랄이 자신도 홀파이크의 평가에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언젠가 하랄이는 사피엔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책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다. 여기에 내가 새로 연구해서 밝힌 내용은 없다. 나는 널리 알려진 지식을 읽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사피엔스의 매력은 뛰어난 필력에 있다. 스토리가 독자를 사로잡고 글의 흐름에 막힘이 없다. 책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세상의 많은 훌륭한 작품과 업적은 기존 지식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오고 가는 어떤 상황에서든, 즉, 제품, 기업, 정치, 지식, 교육, 문화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윈스턴 처칠은 평범한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스토리텔러이자 연설가였다. 감정에 호소하며 관심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에 달인이었다. 주식시장을 생각해보라. 어떤 기업이든 현재의 주가에 미래에 관한 스토리를 곱한 결과가 곧 그 기업의 가치다. 가장 설득력 있는 스토리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스토리 또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과 관련된 스토리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윌 듀렌트는 말했다. 논리는 인간의 발명품이며 우주는 그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맥나마라는 베트남 전쟁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직을 수행할 때도 통계와 숫자를 중시하는 접근법을 선택했다. 그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보고하게 했다. 어느 날 국방부의 특수작전 책임자 에드워드 랜스데일이 맥나마라의 통계 수치를 보고 거기에 뭔가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맥나마라가 물었다. 뭐가 빠졌단 말이오? 랜스데일은 대답했다. 베트남 국민들의 감정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숫자나 차트에 담을 수 없다. 전쟁에서 인간의 감정 및 심리와 관련된 측면은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다. 시카고 대학교의 벽에는 영국의 과학자 켈빈 경의 말이 새겨져 있다. 측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지식은 빈약하고 불충분하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일은 위험하다.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중요한 힘들, 특히 사람의 인격 및 심리와 관련된 측면은 측정하거나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역사학자 스티븐 앰브로즈는 1944년 말 당시 미군 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오마 브래들리가 전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최고의 이성적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디테일을 놓쳤다고 말한다. 그것은 히틀러가 얼마만큼 미치광이였느냐 하는 점이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경제와 시장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에도 영혼이 있고 감정이 있다. 케인스는 이를 야성적 충동이라 불렀다. 우리에게는 감정과 느낌과 두려움이 있다. 그것들은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인간은 늘 감정과 비합리성에 지배당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움직인다.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였던 하이먼 민스키는 경제의 내재적 특성상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 경기 침체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며 앞으로도 늘 마찬가지일 것이라 여겼다. 민스키의 이론은 금융 불안정성 가설이라 부른다. 이 이론이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심리적 프로세스다. 1.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사람들이 낙관적이 된다. 2.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면 빚을 내어 투자한다. 3. 빚을 내어 투자하면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민스키가 말하는 포인트는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낳는다는 것이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칼 융은 대극의 반전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한 가지 힘이 과도해지면 결국 그 반대의 힘이 강해진다는 개념이다. 2010년 중반 캘리포니아주는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2017년 평소보다 훨씬 많은 비와 눈이 내렸다. 이로써 6년간 이어진 가뭄이 말끔하게 해소됐다. 2017년의 기록적인 강수량은 그해 여름
식물의 기록적인 성장을 초래했다. 2018년 가뭄 때 그 식물들이 죽으면서 바싹 마른 불쏘시개가 됐다. 이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손꼽히는 대형 산불을 만들어냈다. 기록적인 강수량이 기록적인 산불을 초래한 것이다. 역사에는 이런 사례가 많다. 많은 강수량과 큰 산불은 뗄 수 없는 관계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다. 여성 9명을 임신시킨다고 해서 한 달 만에 아기를 얻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툭하면 프로세스의 속도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려고 안달한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규모와 속도가 있다. 그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긴다. 몸 크기가 3배가 되었다고 해서 성능도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체의 역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몸집이 큰 동물은 짧고 두툼한 다리를 갖거나 몸통에 비해 대단히 긴 다리를 갖는 경향이 있다. 무거운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몸의 비율이 바뀌는 것이다. 벼룩은 공중으로 60cm를 뛰어오를 수 있고 운동선수는 120cm쯤 뛸 수 있다. 하지만 벼룩이 사람만큼 커진다고 해서 수백 미터를 뛰어오를 수는 없다. 뛰어오르는 높이가 그런 식으로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문화도 그렇다. 10명 규모의 회사에서 효과가 있는 경영 스타일을 1000명 규모의 회사에 적용하면 경영을 망칠 수 있다. 동물의 경우를 보자. 어린 물고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은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물에, 다른 그룹은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물에 넣는다. 차가운 물 속의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보다 느리게 자라고 따뜻한 물 속의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보다 빨리 자란다. 그런 뒤 두 그룹의 물고기를 다시 정상 온도의 물에 넣으면 결국 모두 정상적인 어른 물고기로 성장한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어린 시절에 일반 물고기보다 느리게 성장한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 30%더 오래 산다. 반면 빨리 성장한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 15% 일찍 죽는다. 성장은 좋은 것이다. 왜소하고 약한 개체는 결국 강자에게 잡아먹힐 테니까. 그러나 강제적인 성장, 지나치게 빠른 성장, 인위적인 성장은 역효과를 내기 십상이다. 로버트 그린은 말했다. 창의성 발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조급함이다. 사랑이든 일이든 투자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가치 있는 뭔가가 된다. 인내심과 희소성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대할 때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접근법 두 가지는 뭘까? 더 빨리 하려는 것, 더 규모를 키우려는 것이다. 언제나 그게 문제였다. 중요한 변화와 혁신은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너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예상될 때 그때 혁신이 등장한다. 레이더, 원자력, 인터넷,
제트기, 항생제, 헬리콥터. 이것들은 모두 처음에 군사 목적으로 만들었거나 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군에게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었다. 당장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험할 뿐더러 아돌프 히틀러가 세계를 장악할지 몰라. 이런 절박함은 단기간에 가장 뛰어난 해결책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된다. 똑같은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잠재력 발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큰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대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 해결책 발견에 미래가 달려 있어서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에는 말탄 기병이 싸웠지만 마지막인 1945년에는 핵폭탄이 투하됐다.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하고 얼마 안 있어 1958년 나사가 설립되었으며 나사는 불과 11년 후 인간을 달에 보냈다.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단기간 내의 혁신은 일어나기 힘들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인간은 가장 어리석게 행동하고 최악의 결정을 내리며 생산적이지 않게 행동한다. 두려움과 고통, 역경은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다.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없는 삶이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동기부여도 발전도 없다. 2010년 예일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꼭 식사할 때 밥을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니다. 살이 찌는 것은 적은 양의 간식을 너무 자주 먹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재앙은 일련의 작은 리스크가 쌓이고 증폭되어 거대한 뭔가로 변할 때 일어난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놀라운 성공이나 성취도 작고 하찮은 뭔가가 쌓여 특별한 것으로 변할 때 일어난다. 우리는 작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한다. 결국 큰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런 일은 늘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대략 10년에 한 번씩 세상을 뒤흔드는 파괴적 사건이 일어나리라 예상해도 무리가 없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게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어난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화학자 레슬리 오겔은 진화는 우리보다 똑똑하다라고 말하곤 했다. 관건은 작은 변화들이 아니라 시간이다.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38억 년 동안 쌓이면 마법이라 불러도 좋을 만한 결과물이 나온다. 그것이 진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물리학자 엘버트 바틀릿은 말했다. 인류의 가장 큰 단점은 지수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다. 늘 그래왔다. 발전을 위해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공존해야 한다.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언제나 인생에 꼭 필요한 기술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심리학자 로런 엘로이와 린 이본 에이브럼스는 우울한 현실주의라는 인상적인 개념을 소개했다. 이는 우울한 사람이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지에 관해 더 현실적인 감각을 지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한 현실주의의 반대는 무지한 낙관론이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극단적 낙관론자가 있다. 이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부정적 태도를 성격적 결함이라고 본다. 다른 한쪽 끝에는 극단적 비관론자가 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긍정적 태도를 성격적 결함이라고 본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중간이다. 나는 그것을 합리적 낙관론자라고 부른다. 합리적 낙관론자는 인간의 현실이 언제나 문제와 절망과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런 장애물도 결국엔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믿으며 낙관적 시각을 유지한다.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는다. 장기적으로는 대개 좋은 결과에 이르고 단기적으로는 대개 나쁜 상황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진화의 핵심은 모든 생명체가 죽는다는 점이다. 지구에 살았던 종의 99%가 멸종했고 나머지도 결국 멸종할 것이다. 항상 모든 것에 적응하는 완벽한 종은 세상에 없다. 어떤 한 가지 능력이 뛰어나도록 진화한 종은 다른 측면에서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자는 몸집이 커질수록 더 많은 먹잇감을 잡을 수 있지만 동시에 사냥꾼의 총을 맞기도 더 쉬운 표적이 된다. 나무의 키가 커지면 더 많은 햇빛을 받겠지만 강풍에 부러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종에는 언제나 약간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도록 진화하는 종은 없다. 하나의 능력이나 특성이 완벽해지면 결국 생존에 필수적인 다른 능력이나 특성을 잃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효율적인 삶을 살려 애쓴다.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창의력을 발휘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공원을 거닐거나 소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빈둥거리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약간의 비효율성은 유용하기 때문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산책을 하면 창의성이 60%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누군가가 찰리 멍거에게 워런 버핏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는 데 보냅니다. 나심 탈레브는 나는 성공의 유일한 지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성공의 지표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진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완벽해지려 할수록 여러 면에서 더 취약해짐을 잊지 말자.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는 19세기의 고생물학자였다. 그는
동물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진화하면서 몸집이 더 커지는 분명한 경향을 발견했다. 훗날 여기에 코프의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말은 과거에 작은 개만한 크기였다가 현재와 같은 크기가 되었다. 뱀은 불과 몇 센티미터도 안 되었지만 현재는 보아뱀처럼 큰 것도 존재한다. 10cm도 안 됐던 도마뱀이 브론토사우루스 같은 거대 공룡으로 진화했다. 인간은 수백만 년 전에 성인 평균 키가 120cm도 안 됐지만 현재는 훨씬 큰 신장을 갖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그리 놀랍지 않다. 몸집이 큰 종일수록 먹잇감을 더 잘 사냥할 수 있고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더 큰 뇌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어째서 진화 프로세스는 모든 종을 거대한 크기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더글러스 어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명쾌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진화에서 종의 몸집이 커지는 경향은 몸집이 큰 종이 멸종하는 경향에 의해 상쇄된다. 생물체의 몸 크기는 투자의 레버리지와 비슷하다. 이익을 증가시키지만 손실도 증가시킨다. 몸집이 큰 동물은 부상에 취약하다. 개미는 자신의 키보다 1만 5천 배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쥐는 자신의 키보다 50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뼈가 부러진다. 인간은 자신의 키보다 10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큰 동물은 쉽게 숨을 수 없다. 움직임도 느리고 번식도 느리다. 가장 지배적인 종이 몸집이 더 큰 경향이 있지만 가장 오래 견디는 종은 크기가 더 작은 경향이 있다. 티라노사우루스보다는 바퀴벌레가, 바퀴벌레보다는 박테리아가 생명력이 더 끈질기다. 진화는 개체의 크기가 커지도록 부추겨 놓고는 이젠 크다는 이유로 가혹한 형벌을 내린다. 경쟁 우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진화학은 결국 우위에 관한 학문이다. 요지는 영원한 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멸종 가능성에서 자유로운 생명체는 없다. 제자리라도 지키려면 계속 달려야 하는 것, 그것이 진화의 원리다. 계속 달려라. 이미 거둔 성공에 마음 놓고 안주해도 될 만큼 확실한 경쟁 우위란 없다. 지금까지 불변의 법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변화에 관한 명언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은 아마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일 겁니다. 변치 않는 유일한 것은 변화뿐이다. 무서운 말이죠. 모든 게 다 변한다는 말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합니다.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고 하죠. 그것은 변화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기보다는 사람이 그만큼 변화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어떤 강력한 계기만 있으면 순식간에 180도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 안에 언제든 자기 자신을 정반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뿐 이유만 있다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크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 능력을 적응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적응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 환경에 대한 적응력,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장점이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물에는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과도 같이 상보성이 존재합니다. 변화 능력이 큰 만큼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으려는 관성도 크게 존재합니다. 속된 말로 똥꼬집이라고 하죠. 인간은 고집을 부릴 만큼 부리다가 도저히 더 이상 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변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 자체는 사고와 행동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화의 선택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체 인류의 평균을 놓고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쉽사리 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수만이 변화에 유연하고 능수능란하게 변화하며 변화를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한 불변의 법칙 같은 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잘 안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변치 않는 무언가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 사람 일관성이 있어, 한결같아. 이런 말은 칭찬이죠.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사람이 한결같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면이 변치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람직한 좋은 가치들을 한결같이 지킬 때 한결같다는 말이 진정한 칭찬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고수하는 것은 그냥 똥꼬집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지죠. 오늘 소개한 이 책의 저자는 역사를 공부하면 점쟁이처럼 어떤 특정 사건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을 배우게 되고 미래가 흘러가는 경향성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저자가 초두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눈사태로 사망한 2명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자도 죽기 직전이었지만 아주 사소한 작은 선택 하나로 살 수 있었죠. 그 선택은 너무나 사소해 보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두고두고 저자를 괴롭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심코 내린 그토록 작은 결정 때문에 생사가 갈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인생이고 그런 장소가 세상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변성을 운명이라든가 우연의 일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삼국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제갈공명의 삶에는 2번의 놀라운 화공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적벽 대전이죠. 바람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화공법을 펼쳤고 하늘이 도와서 동풍이 부는 바람에 조조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적벽 대전은 제갈공명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략가로 등극한 계기였습니다. 대단한 행운이었죠. 2번째 화공법은 사마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제갈공명이 이겼더라면 조조가 아니라 유비가 천하통일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제갈공명의 화공법은 실패했고 사마이는 살아남았으며 결국 유비는 천하통일에 실패했습니다. 바람과 비는 현대에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입니다. 이러한 바람과 비 때문에 제갈공명은 한때 천하의 1인자가 되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인생 최대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설 삼국지에 나와 있는 만큼 제갈공명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평도 있지만 그 당시 중국 대륙에 실존했던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름을 전했다는 면에서 걸출한 인재였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조차 바람과 비로 인해서 운명의 대전환을 2번 겪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죠. 영국군이 아메리카 식민지 독립군 군대를 크게 물리쳤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고 결국 이 바람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불행은 90%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우연과 운명의 영향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가 몇백 킬로미터 정도만 북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아이 때 굶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광신적인 독재를 찬양하며 일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겸손해야 하고 운명 앞에 조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위는 현실과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겸손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의 방증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이런 말이 여전히 유효한 까닭도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그리고 이 세상은 모순 중의 모순입니다. 제 명상 선생님이 우주는 대위 속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위는 커다란 거짓이라는 뜻이죠. 커다란 모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처럼 보이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엊그제 올려드린 아포리즘 책에서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말은 진실은 진실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고든 것은 굽은 듯하다라는 노자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내 가슴 속에 있는 판단, 이것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다시 검토하고 진실을 찾을 때까지 최종 판단을 보류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급함과 속단, 그리고 내 생각을 옳다고 믿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